어쩌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계속 극복하면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정말 되었다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피크 코리아,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는 어떤 외부적 조건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하고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맞붙어서 지금 치열한 그런 선거전을 펴고 있는데, 정말 누가 이길지 정말 예측하기 정말 힘든 그러한 막상막하의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할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러한 전망 대비를 현재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또 기발한, 어쩌면 기상천외한 그러한 또 제안을 최근에 하나 했길래 제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 관세 올려 소득세 인하 폐지 아이디어,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최근에 공화당 지도자들, 공화당 의원들 만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집권하게 되면 아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올려서,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소득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도 사실은 그 소득을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는 법인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corporate income tax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세인데, 개인의 personal income tax라든가 corporate income tax, 이러한 개인이든 기업의 그러한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결국은 외국 기업들이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조세 수입이 생기면, 관세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많이 세금이 생기니까 소득세를 아예 인하 또는 아예 폐지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차마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미국이 여기 보도에 의하면 연간 4조 달러 정도 수입을 하니까, 결국 소득세 대체하려면 70%의 관세율이 필요하다. 모든 상품에서 70% 일괄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 관세를 10% 올리겠다 이미 공약한 상태이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려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건 그거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제가 아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포브스 이런 데 가서 직접 제가 기사를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포브스에 있는 그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과연 트럼프가 인컴 텍스, 그러니까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겠느냐, 완전 감면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세율을 85% 정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관세를 만약에 그렇게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그걸 세금을 내겠어요? 결국은 수입업자가 이제 지불하게 되는 거죠. 수입업자가 지불하게 되면 그 수입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그만큼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게 관세를 그렇게 85% 부과하게 되면 그 해당 상품의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도 비슷한 정도 이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관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소비재를 누가 많이 지출해요? 결국 뭐 부자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소득 대비로 생각하면 결국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산층이 소득 대비 그 소비재에 지출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을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상대국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이거에 결국은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국제무역 이론에서 많이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Beggar thy neighbor policy 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당장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상대국도 똑같이 관세로 보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대국도 관세 보복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럼 또 이쪽 미국에서 또 한 번 더 관세를 올리고 그럼 또 저쪽도 관세를 올리고 서로 막 관세를 높여가지고 결국 이제 무역 전쟁이 막 계속 가속화돼가지고 결국 무역을 아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가격도 높아지고 외국에서 좋은 상품 수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 소비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뭐 그럴듯한데 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그럴듯한데 해가지고 표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거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고 전 정말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굉장히 파퓰리스트적인 그러한 정책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더 표를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분이 재선이 된다면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임기를 대통령으로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고 전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폐쇄적인 정책을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분은 그 미국 우선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우선 정책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미국이 당장 유리하다고 싶으면 동맹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패권 경쟁도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동맹국하고의 무역 마찰도 더 심화될 것이다. 전 그게 더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딱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에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뭐 들어보신 분도 뭐 일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192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1929년 세계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미국이 주도해서 소위 관세 전쟁을 시작한 그러한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192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는 이 농산물 가격이 막 하락하고 무역 적자가 막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냐면 농산물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가 바로 2차 산업혁명이 막 가속화되고 그래서 뭐 자동차 등장하고 그리고 뭐 기차가 뭐 이제 막 전국적으로 뭐 철로가 깔리고 뭐 이렇게도 됐지만 또 뿐만 아니라 자동 생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농기계도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도 많이 생산되고 자동차는 많이 또 팔리고 이러니까 이제 우마차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말 키우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들 먹이를 위한 초지가 전부 뭐가 됐어요? 농산물 생산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이 자기들이 어쨌든 그 농산물 생산을 많이 늘려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이게 1928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양당에서 사실 다 후보들이 어떻게든 당연히 그 무역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좀 보호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많이 내세웠는데 특히 대통령 당선된 하버트 후보가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실제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또 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하원과 상원에서 아주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무트 상원의원하고 홀리 하원의원이 아예 주도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소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세율을 대폭 올리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제 그래서 상원, 하원, 상원을 다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평균 관세율이 1929년 이 법이 이제 제정되기 전에는 한 40% 정도 관세율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였죠. 당시는. 요즘에는 굉장히 관세율이 낮아졌잖아요. 굉장히 높았는데 이걸 다시 60%까지 이렇게 막 올리는 그러한 관세법이었는데요. 당시 이것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1000명 이상이 막 청원서에 서명하고 이거 올리면 안 된다. 이거 올리면 결국은 미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 또 헨리 포드 같은 포드 자동차를 이제 만든 그 헨리 포드 등도 굉장히 이제 재계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고 실제 이제 이게 실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1929년에서 33년 사이에 세계 무역량은 무려 3분의 2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세계 대공황이 1929년 10월에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실물 경제에 막 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관세율이 높아지니까 이게 무역도 확 줄어들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세계 무역이 엄청나게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의 공황이 오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시작은 주식시장에서 폭락이지만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도 결국은 망가졌지만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다 똑같이 이제 피해를 보고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세계 대공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아니네 해서 1934년에 상호무역협정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시 의회에서 만든 거죠.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는 다른 국가와 관세 인하를 협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정말 교훈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끝나기 전에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후에 가능하면 전 세계가 무역으로 전쟁을 하다 보면 그게 실질적인 무역 마찰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전후에는 자유무역 또 자유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그 미국 달러 중심의 금환 본위 체제를 만들었고 IMF라든가 월드뱅크도 만들어서 전후의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하자고도 했고 또 1947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리 가트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자유무역을 좀 더 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 후에 이제 이게 1994년에는 이 가트가 WTO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열렸던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런 교훈인데 지금 다시 예전과 비슷한 도널드법이 이제 도널드 관세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이 이카노미스트지에 그 최근 그 보도 그 표지 화면인데 The New Economic Order 이게 지금 보면 다 이제 망가진 그러한 표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1990년대 이후에 그 소위 WTO 체제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서 자유무역을 해왔는데 그게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전 세계 수출이 어때요? 이게 2000년대 중반, 2008년 사실은 정확히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조금씩 보호무역을 자꾸 강화하면서 이게 GDP 대비 수출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증가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전 세계 자본의 흐름도 GDP 대비로 볼 때 이게 2008년 이후에 자꾸 감소했거든요. 이게 보면 두 가지 색깔로 있는데 여기 좀 연한 분홍색은 이게 뭐냐면 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보통 FDI라고 하잖아요. 그 외국인 직접 투자, FDI도 감소했고 포트폴리오 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도 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연속 기사를 계속 이카노미스트지에서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전 세계의 이런
국제 경제 질서가 지금 breaking down,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1990년대 이제 처음에 이 세계화가 막 시작할 때보다도 지금 무역 제재가 4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산업적 무역 제재하면 보통 우리가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렇게 보통 무역 장벽을 세우는 걸 우리가 보통 무역 제재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반대로 이제 각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현 정부 우리 미국에서 뭐 조 바이든에서 뭐 여러 가지 액트라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해가지고 IRA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 관련 아니 뭐 배터리 같은 뭐 그러한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막 쓰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이 세계화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 최근에도 지금 또 중국의 어떤 전기차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우선 미국이 당초 25%인데 100%까지 막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유럽도 이걸 갖다 거의 한 50% 수준까지 막 높이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중국은 또 중국대로 그래? 그러면 우리 또 보복하는 그런 조치를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막 완전히 무역 전쟁으로 막 가는 거라는 거죠. 세계화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를 굉장히 양극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양극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런 영상을 말씀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양극화가 나타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계화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도 많이 있죠. 뭐냐면 이게 결국은 수억 명이 전 세계 수억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고요. 또 뿐만 그러면서 유아 사망률도 지금 90년대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사실은 선진국과의 어떤 갭, 소득의 갭이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한 게 세계화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에서 국가 내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전 세계에서 선진국 그룹하고 개도국 그룹 간의 그 소득 격차는 도리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개방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세계화인데 이것이 지금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스무트 홀리 그 관세법과 비슷하게 전 세계가 결국은 무역 전쟁으로 가고 그것을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직 제정이 안 됐어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태가 막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계가 무역이 분절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밸류 체인 해가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우리나라 같으면 직접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해서 그것을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그렇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원료를 우리가 들여와서 일부 가공해서 그래서 그 어떤 중간재를 만들어서 뭐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으로 보내서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그걸 완제품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으로 수출하고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된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심화가 되면 이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무역 전쟁을 넘어 이제 기술 전쟁이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그 기술 전쟁 속에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핵심적인 그러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직접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개발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단순한 그런 반도체 칩은 생산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끊어지게 되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또 몰릴 수도 있다는 거고 더더욱 이제 힘든 것은 전 세계가 이제는 WTO도 무력화되고 IMF도 무력화되고 UN도 무력화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는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중 간의 그런 어떤 패권 경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화 속에서 많은 과실을 스스로 얻긴 했지만 사회 앵커가 심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같은 그러한 지도자, 정치인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파퓰리스트가 집권하고, 그래서 그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쓸 거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될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미 몇 가지 뭐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 세계화를 보통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아니면 더 심화된 것은 1990년대 WTO가 출범한 다음부터 얼마 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굉장히 세계화 확산되었고, 최소한 우리 그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 세계화는 처음이 아니라 한 세 번째 세계화예요. 제3차 세계화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는데, 제1차 세계화는 사실은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뭐 산업혁명에서 물건이 많이 생산되니까 영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그러니까 무역과 투자가 굉장히 확산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는데, 이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것이 세계화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18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다시 두 번째 세계화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게 주춤하고, 본격적으로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또 다시 두 번째 세계화의 물결도 또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3차 세계화가 이제 막 시작했다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말 심각한 정말 고민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세계화도 그렇고 2차 세계화도 그렇고 공교롭게 세계대전과 함께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3차 세계화도 이게 어쩌면 이게 단순한 그 무역 전쟁, 무역 분절화를 넘어서 정말 본격적인 전 세계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러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입게 되냐는 거죠. 이건 결국은 강대국보다는 좀 약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무역을 꼭 해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전처럼 세계 대전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뭐 이런 패권 경쟁하면서 막 앞장서서 탈세계화를 더 만들어 나가긴 할 텐데, 이 두 나라 다 사실은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핵 강대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본격적인 어떤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가운데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한 나라들이 주로 무역을 많이 하고 이들 나라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그런 피해를 입을 거다. 그런 나라들이 어디예요? 다 이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아세안 국가들, 아니면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정말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또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계속 극복하면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정말 되었다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피크 코리아,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는 어떤 외부적 조건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몰빵하는 것 때문에 미래 먹거리 만들지 못하는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인구가 고령화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점들이 떨어지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가 막 분열이 되고 또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부적으로는 또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분절화되고 정말 무정부 사태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자성하고 또 우리 국민도 깨어나서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차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왕이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